국정표가 안쪽으로 한물들 매상. 그런 거 오목가슴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오목가슴은 들어봤어. 나 중학교 때 어떤 애 별명이 오목가슴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네 오목가슴. 선천 오늘부터 양산으로 오목가슴이야? 선천성 약간 한물으로 해. 한물이 좋나? 선천성 힘과 기형이 저번에 아픈 미치냐? 아저 생평가하는 저번에 아까 아 오늘은 좀 할 게 많으니까. 친구들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거기 프린트에 막을 동안 물질의 출입, 효소, 전선, 번역, 합격 프린트를 그대로 다 집어넣었으니까 네, 이것만 준비하고. 합격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준다면은 진짜 죽는다는 마인드로 많은 하식스를 들이키고 있습니다. 무슨 그 방과후에서 PCR도 했어요. 그러니까 PCR 과정을 쓰는 것도 있어요. 아니 PCR 방과후 문제 안 나와. 근데 PCR은 저번에 했잖아. 저번 저번 시험 범위였잖아. PCR 까먹었어. 까먹었어. 있었잖아. 까먹었다고. 알았어. 나온다고 쉽다. 대충 한 시간에 PCR 문제를 했으니까 나중에. 뭔가 예시스러워. 자 거기 봐봐 1페이지 먼저 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인데 일단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세포막의 구조인데 일단은 세포막은 크게 주 성분이 두 가지야. 냉지질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주 성분이라는 얘기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말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탄수화물이나 지질 이런 것들도 붙어 있는데 일단 주요 성분은 이 두 가지야. 근데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지, 그죠? 네. 원래 중성지방이 여기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세 분자가 붙어 있는 게 원래 중성지방이거든. 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지방산 한 분자가 이렇게 없어졌어. 요게 하나가 인상기로 치환된 거야. 알겠어? 이때. 근데 어차피 여기서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 꼬리 부분은 거의 무극성이야, 무극성.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무극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하고 친하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를 소수성이라고 해요. 물하고 멀다. 우리가 소자는 멀 소자를 써서 소원해진다 이렇게 할 때 물하고 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산기가 머리 쪽 여기는 이제 인산기 자체가 이온 PO4 3-니까 인산기는 이온 즉 극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 친하지를 못해서 위쪽으로 밀려나. 그래서 여기에 인산기가 머리 쪽에 배치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인산기가 이온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쪽이 뭐가 되냐면 극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친수성이 돼요. 그래서 인지질 자체는 물하고도 친하고 그 다음에 이 무극성, 근데 기름하고도 친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우리가 양친매성이라고 해요. 두 가지 용매에다가 모두 다 친하다 해서 양친매성. 그래서 여기 너희들 프린트에도 보면 양친매성이라고 써져 있죠, 이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인지질 자체가 세포막을 구성할 때 어차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도 물이 많고 밖에도 물이 많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있어도 물하고 접하고 이렇게 있어도 물하고 접하고 그러니까 요 꼬리 부분은 물하고 접하기 싫어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해도 다 물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얘가 이렇게 있진 않고 얘가 인지질이 머리 부분을 물하고 바꿨죠. 그럼 마찬가지 또 하나가 이렇게 물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이게 하나의 막이다, 알겠어? 단일막. 그래서 여기 하나의 막에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할 때 이중막이 아니야. 이중층입니다. 이중층. 네. 그래서 인지질 두 개의 층이 몇 개의 막을 구성해? 하나의 막을 구성한다. 그러면 우리 저번에 핵막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연목체는 이중막이었잖아.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지. 두 개의 막. 알겠어? 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하나의 막이야. 그러면 이중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막이 두 겹이 있다는 게 두 겹.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이제 확대해서 좀 그려보면 여기 이제 단백질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단백질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거든. 이렇게 박혀 있는 애도 있고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박혀 있는 애도 있고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애도 있고 네.
여기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자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거를 모자이크. 이걸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그러거든 이때 군데군데 박혀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인지질하고 단백질은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인지질하고 단백질은 유동적이다. 움직일 수 있다. 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지질도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얘와 단백질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대신에 위아래로는 못 바꿔 수직으로는.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얘가 올라 이건 안 돼. 알겠어? 이때 옆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옆으로만. 알겠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형광물질을 이렇게 바르잖아. 그럼 우리가 바깥쪽에서 관찰했을 때 여기가 형광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위치는 달라져. 위치가 달라진다는 건 옆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네. 근데 형광이 나타나는 면적이나 개수는 안 바뀐다는 얘기는 뭐야? 아. 얘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얘가 갑자기 올라오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네. 알겠어? 그래서 옆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전체 모델을 우리가 유동 모자이크 모델. 그래서 현재는 세포막을 유동 모자이크 모델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돼 있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바깥쪽이 친수성.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얘네들이 수수성이 돼. 그래서 원래는 이 단백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박혀 있으려면은 단백질의 양쪽 끝부분은 친수성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 가운데 쪽은 약간 초수성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이때.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이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밀려났잖아. 이게 이 안에 박히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밀려났다는 이 단백질은 친수성의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세포막에 박혀있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이제 밀려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때.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밑에 인지질의 종류가 나오거든. 이건 근데 외워야 된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거기 밑에 너희들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인지질, 요 꼬리였네. 요 인지질이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작용기가 있어. 작용기 끝부분에. 우리가 요 작용기가 뭐냐에 따라 우리 왜 아미노산도 작용기가 있잖아, 그지? 아미노산의 작용기 세 군데가 다 똑같고 작용기만 다르잖아. 그 작용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듯이 인지질도 여기 있는 요 작용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지질의 성질이 달라지거든 이때. 그래서 보면 밑에 보시면 뭐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 에탄 그 에탄올 아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인지질들의 종류와 역할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포스피티딜 콜린 같은 경우는 주로 막 바깥쪽에 많아. 막 바깥쪽에. 그래서 막 바깥쪽이 많고 제일 인지질 중에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거기 있는 콜린이거든 이때.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막의 안정성 유지와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아무래도 바깥쪽에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대. 그 다음에 에탄올 아민 같은 경우에는 막 안쪽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해. 좀 쓸래? 그 에탄올 아민 옆에다가 막 안쪽에 풍부하다라고 써. 막 안쪽에. 그 쌤이 뭘 외워야 되는지 찍어주셨거든요, 쌤이. 위에 두 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위에 두 개만 외우래? 그냥 쌤 이거 그냥 선생님이 그냥 다 알아두면 좋다는 느낌으로.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이거를 문제로 내시면 너무 오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외우라 한 적도 어? 없고 그 왜냐하면 이거 솔직하게 세포막 배울 때 거의 안 배우는 이거 내용이거든요. 위에 두 개랑 세린 아니 그 콜린 콜린 이노시톨 세린 세 개. 이거 시토리야? 콜린 이노시톨 세린이고. 칼슘 때문에. 아 근데 그냥 약간 말투가 다 외우면 좋다는 느낌으로 말해. 이건 알고 있으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노시톨 있잖아. 이노시톨은 신호 전달에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 뭐 칼슘의 방출 나오면 이노시톨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그죠? 여기서 이제 신호 전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호르몬 신호 같은 거 오면 여기서 이제 이 신호가 내부로 전달이 돼야 될 때 주로 이제 2차 전달자의 전구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시톨이 신호 전달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 세린 같은 경우에는 세포 사멸이 아포토시스라 그러거든. 네. 저번에 내가 한번 세포 사멸을 리소좀 얘기할 때 잠깐 했었죠. 네. 어떤 세포들은 예정된 죽음이 있다 그랬죠. 이걸 예정사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리소좀 때문에 예정차가 나타나는데
그게 그 중에 예정사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세린이야. 거기 세린이 아니라 글리세롤이야. 글리세롤. 어디서 여기? 세린이야. 세린. 그래서 세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플립플랍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세린 같은 경우에도 주로 보통 이제 안쪽에 많이 분포하는데 네. 얘가 아포토시스 세포 사멸할 때 세포막이 뒤집히거든. 알겠어요? 세포막이 뒤집힐 때 얘가 안쪽에 있다가 세포막을 뒤집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세포막이 뒤집히면 주변에 있던 대식 세포들 있잖아. 이런 대식 세포들이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삼아. 그래서 이게 뒤집히면서 얘가 세포가 죽어버리면 세포 시체가 되잖아. 그 세포 시체를 주변에 있던 대식 세포가 와서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나 이제 죽을 거니까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시체를 빨리 처리해줘 하면서 이 세포막을 뒤집어 버리면서 그런 대식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세포 사멸에 영향을 준다. 얘가 인질 때문에 세포가 죽지는 않잖아, 그지? 네. 맞아요. 세포가 죽는 건 전에 봤지만 리소솜이나 이런 것 때문이지 뭐 얘 때문에 죽는 건 아닌데 얘가 뒤집히면서 세포 사멸의 신호를 주변 세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세포 사멸에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거기 보시면. 네, 그 다음에 유동모자이크도 봤었고, 그죠?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면은 낙단백질은 세포 소기관에 결합된 단백질로 그 다음에 뭐 막을 관통하는 내재성 단백질.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 여기 막단백질이 하는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좀 적어줄게 이거. 자, 여기 보통 우리가 세포에 있는 막단백질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 중에서는 첫 번째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 신호라든지 신경의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외부가 여기 이제 수용체 역할을 해서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여. 그래서 수용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있고 있대. 그 다음에 수송 단백질. 거기서 이제 보면 내재성 주로 관통하는 단백질은 물질의 출입. 예를 들어서 너희들 이 세포막은 지용성하고 수용성 중에서 뭐가 더 잘 출입하겠어? 지용성이죠. 당연히 인지질 자체가 얘들아 인지질이 친수성과 소수성이 있지만 본질은 뭐야? 본질은 지용성. 기름이잖아. 기름. 네. 그러니까 인지질의 본질은 기름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인지질 자체는 원래 본질 자체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용성 물질들이 인지질막을 투과해서 잘 통과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수용성 물질들은 여기를 통과를 잘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수용성 물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관통하는 단백질인데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수송 단백질이라고 해요. 네. 수송의 역할하는 요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뭐 나와? 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서 이제 뭐 능동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확산, 촉진 확산 이런 데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의해서 촉진 확산 그 다음에 능동 수송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막단백질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출입이거든. 이런 물질의 출입들이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 나머지 거기 보면 뭐 신호전달이나 아까 내가 얘기해서 그 다음에 뭐 인식의 역할을 하는 인식 역할을 하는 애도 있고 효소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어. 효소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에 부착되어 있는 단백질 중에 안쪽에 있는 애들이 주로 이 효소 단백질이거든요. 이때. 그럼 요 막 근처에서 물질 대사가 진행이 돼 있대.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되기도 하거든. 대표적으로 전자전달기 같은 것들에 관여하는 효소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너희들 소장 있잖아. 장, CBG장. 장벽에 효소가 장 부착 요소라고 그러거든. 장 부착 요소가 이렇게 세포막에 부착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섭취한 엿당이 요 근처로 가면 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보내가 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막 부착 효소들이 이런 우리 몸에 세포막에 있는 막 부착 요소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이 요소는 밖으로 분비하지 않고 막에 고정을 시켜놨느냐. 만약에 이 효소가 그냥 여기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여기서 이 효소가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버리잖아. 그럼 이 포도당을 옆에 있던 기생충들이 홀랑 먹어버리거든. 그럼 내가 최대한 기생충한테 영양소를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장벽에 붙어서 분해해야지. 왜? 여기 붙어서 분해하면 분해하자마자 어떻게 안 돼? 바로 흡수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럼 내가 최대한 기생충한테 영양소를 빼앗길 시간을 안 주려면
이렇게 효소를 장벽에다 붙여놓으면 돼. 그러면 분해하자마자 바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포도당이 기생충한테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장 부착이가 우리가 이렇게 세포막에 부착해서 효소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다음 거기 막 탄수화물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인식인데 여기는 이제 단백질에다가 탄수화물이나 지질이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당탄수화물, 그 당단백질 또는 뭐 지질 단백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이런 탄수화물이나 지질이 여기 단백질에 부착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의 표시를 해줘. 그래서 내가 어떤 세포입니다. 아니면 내가 항원입니다. 항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의 어떤 세포를 표시해주는 역할.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 단백질에 탄수화물이나 지질이 붙었을 때 표지 역할을 해준다는 거. 이게 인식이야. 너희들 사람들이 표지라고 했는데 표지 역할을 해주는 게 인식의 역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 네. 특히 너희 오른쪽에 그림 하나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잖아. 육각형 고리 3개에 오각형 고리 하나가 붙어 있는 거 보여? 네. 보이냐? 거기 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여? 네. 그래프 옆에 보면은 육각형 고리 3개에다가 오각형 고리 하나 붙어 있잖아. 보여? 어디요? 여기 있잖아. 여기. 보이냐고. 육각형 3개에다가 오각형 하나 붙어 있잖아. 네. 그게 스테로이드의 구조야 이때.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이 뭘로 만드냐면 스테로이드로 만들거든. 그래서 너희들 그 그림이 시험에 나오잖아. 그게 스테로이드고 스테로이드로부터 뭘 만들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져.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구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 스테로이드 구조가 육각형 고리 3개에 오각형 고리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스테로이드 구조야. 알겠어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지질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거든. 이 콜레스테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주로 이렇게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 생각해봐. 만약에 체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막의 유동성이 어떻게 돼? 유동성이 너무 높아져서 흐물흐물해지잖아. 그죠? 그 다음 체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유동성이 어떻게 돼? 내려와요. 너무 낮아서 너무 딱딱해지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막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규칙성으로 조절해야 되거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막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얘들아, 조절이란 말은 뭐냐면 너무 흐물흐물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콜레스테롤이 인지질을 꽉 붙잡아. 싹 당겨서 꽉 쪼아내. 그래서 유동성을 낮춰주고 너무 딱딱하면 여기 쪼였던 콜레스테롤이 인지질을 풀어줘. 그러면 또 유동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콜레스테롤은 막의 유동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기 때문에 조절이란 말을 써야 돼. 조절. 막의 유동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막 유동성 실험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위에 막 단백질에다가 형광을 표시한 상태에서 일부를 제거해. 형광을. 알겠니? 맨 밑에 있잖아. 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세포막의 단백질에다가 형광을 표시한다고.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일부를 제거해. 알겠어? 탈색을 시킨다고. 뻥 뚫린 거, 색깔이 없는 구역이 만들어진 탈색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탈색된 지역에 다시 색깔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막단백질이 뭐 한다는 얘기야? 움직인다는 얘기야. 움직인다. 알겠어요? 네. 근데 오른쪽에 보면 X축이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조작 변이 온도라고 돼 있잖아. 온도. 네. 그치?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빠르게. 그렇지. 유동성이 빨라지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그 이제 유동성이 높아져서 탈색된 곳의 색깔들이 나중에 갖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래프가 얘들아 탈색된 지역이 다시 색깔이 회복이 될 때 이런 식으로 100으로 가면 안 돼? 알겠죠? 100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탈색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100이 되냐? 100%에서 내가 10% 탈색시켰어. 그럼 어차피 이동하더라도 몇 프로밖에 안 돼? 90%밖에 안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돼. 100%까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전체적으로. 네. 자, 거기에 이제 막에 대한 특성을 알려주는 게 첫 페이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서 지금 몇 가지밖에 안 배우는데 너희들은 일단
우리가 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출입을 할 때 우리는 크게 전체적인 물질의 움직임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 네. 수동, 수송. 능동, 수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차이점 뭐냐면, 야, 수동, 수송은 누구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그 세포의 막에 대한 입장이지. 우리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입장이지. 네. 세포의 입장에서 수동적이란 말은 뭔 뜻이야? 세포가 가만히 일을 안 해도 알아서 물질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움직이잖아. 그러면 ATP를 쓰냐 안 쓰냐? 안 써요. 있어요. ATP를 사용하지 않아요. 즉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세포 자체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이때. 그러면 수동적인 수송에는 뭐가 있냐면 확산하고 삼투가 있어요. 네. 확산하고 삼투는 세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물질들이 원래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 원래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즉, 이건 대부분 고에서 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동성은 말 그대로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고에서 저로 가는 현상이고, 이것들은 저에서 고로 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에너지 학적으로, 연력 학적으로 얘기할 때 대부분의 물질들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고에서 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 또는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원래 자연의 법칙이야. 그 연력학 법칙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에서 고로 유매가 이동하는 그건 물의 입장에서 봐야지. 물의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 많은 데에서 물이 적은 데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입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가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물질들은 다 에너지 법칙에 따라서 고에 졸어가지만, 근데 생각해봐, 모든 물질이 고에서 졸어가면 아니 필요한 물질인데 자꾸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필요 없는데 자꾸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을 저에서 고로 보낼 수 있는 능동 수송 시스템도 갖췄기 때문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을 결국에는 이걸 이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택적 투과다. 세포막의 이런 특징들을 선택적 투과. 내가 아무거나 막 출입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어떤 물질은 출입을 하고 어떤 물질은 출입을 하지 않도록 이런 선택적 투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적 투과를 통해 출입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반투과라고 하거든. 반투과성 막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물질은 통과를 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를 못 시키면서 출입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걸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요. 근데 세포벽은 전투과성이야. 네. 알겠어요? 이 세포벽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야 안 해요. 조절하지 못합니다. 아무거나 막 통과하게 되어 있대. 괜찮니? 어? 어? 뭐 어떻게 해봐봐. 어? 혹시 뭐 가슴뼈가 영향을 준 건 아니지? 어? 도훈이? 나도.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확산으로 가보세요. 네. 자, 확산은 말 그대로 물질이 고에서 저로 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말하는 농도 기울기에 순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능동수는 뭐라고 표현하겠어? 역행. 그렇죠.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확산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단순 확산. 일단 이건 ATP 안 쓰는 건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촉진 확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 네. 단순 확산은 그냥 인지질층을 통하는 거예요. 인지질층을 투과해서 물질이 고에서 저로 가는 걸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 이 막단백질이 결국에는 수송 단백질이죠. 네.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고에서 저로 가는 것들을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당연히 물질의 성질이 다르죠. 주로 단순 확산은 주로 뭐야? 무극성이야, 무극성. 목상 피치하는 소수성.
목성이나 소성이니까 대표적으로 기체입니다. O2나 CO2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지용성. 이런 물질들이 투과를 할 때는 그냥 인지제를 투과해도 되거든, 이때. 야, 그럼 우리 몸에서 여기 산소나 CO2가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 호흡할 때 하긴 하는데. 기체 교환. 기체 교환이래. 그래서 우리 몸에 기체 교환이 대표적인 단순학산입니다. 후. 아픈가? 자, 기체 교환이 우리 몸의 대표적인 단순학산이라고 하면 돼. 거기 봐. O2나 CO2, 지방산, 지용성 비타민 이게 다 지용성 물질들이죠. 네. 대표적인 기체 교환이고 촉진학산은 주로 극성 또는 수용성.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통과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알겠어? 네. 단백질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단백질은 일단 맛 자체를 어떻게든 통과할 수 없는 상태야. 너무 커요. 단백질이 뭐로 바뀌어야 돼? 아미노산.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아미노산이 돼야 되지. 아니 그런 것들은 안 돼. 이제 녹말 이런 것도 안 돼. 맞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아미노산 이렇게 돼요. 각종 이온들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은 주로 촉진학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잠시만요. 근데 여기 학교에 나눠주신 프린트에서 음. 촉진학산에 고분자라고 써있는데 뭐 촉진학산이 일어나는 물질 이런 물질보다는 고분자잖아요. 포도당. 훨씬 고분자지. 그렇죠. CHO가 6개, 12개, 5개, 6개 이렇게 돼. 이거보다는 고분자지. 그 다음에 확산의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봐봐. 너희들 우리가 확산은 화학에서도 배우고 생물에서도 배우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잉크를 막 떨어뜨렸을 때 뭐 잉크 방울이 물속에서 퍼져나간다 이런 게 배우는 확산이잖아,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배우는 확산은 항상 뭐냐면 생물적인 확산이잖아. 막을 통한 확산이거든 항상. 네. 그리고 너희들 이제 화학에서 확산을 배울 때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주로 뭐라고 하면은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 그레이머 법칙 이런 식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 생물학적으로는. 네. 왜냐면 일단 생물은 체온이 어때? 항상 일정하잖아.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런 할 필요가 없는 거 이때. 맞아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확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왜? 농도 차입니다. 농도 차. 네. 그래서 X축이 농도라고 나와있죠.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그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농도 차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네. 그러면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어차피 어떻게 돼? 농도 차가 커질수록 확산 속도는 증가하게 돼 있어 이때.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으로 따지는 거잖아.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네. 물리에서 말하는 우리가 속도나 속력은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확산 속도는 뭐로 측정하겠어? 같은 시간 동안에 추가되는 입자의 수. 알겠어? 같은 시간 동안에 추가되는 입자의 수로 보자면 봐봐 얘들아, 촉진학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나트륨만 촉진학산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다고 치자고 때 네. 그럼 여기에 나트륨이 하나면 농도차가 1이잖아. 네. 그럼 1초에 하나씩 투과한다고 치면 1초에 한 개가 투과하는 거죠. 나트륨이 2개 있으면 농도차가 더 커졌지. 네. 1초에 몇 개? 2개. 2개까지 투과해. 그럼 아까보다 속도 빨라질 거죠. 네. 같은 시간에 투과되는 입자의 수가 늘었잖아. 네. 그럼 3개가 되면 1초에 몇 개? 3개. 그럼 4개가 되면 1초에 몇 개? 3개. 3개밖에 안 돼요. 그 결국 뭐냐면 막단백질을 투과하는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의 개수가 제한돼 있잖아. 네. 맞아? 그러면 모든 막단백질이 전부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포화 상태라고 그러거든. 막단백질의 포화 상태. 그래서 막단백질의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촉진 확산이고 이게 단순 확산이 되는 거지. 이때.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어떤 지점이 되냐? 여기가 막단백질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막단백질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산 속도가 농도 차에 비례해서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막단백질의 포화 상태 때문에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확산이 안 된, 여기 확산 속도가 최대의 확산 속도 여기가 이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확산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죠.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렇지, 여기가 속도가 최대니까 제일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때. 네. 자, 그래서 그때가 제일 확산 속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거기 선생님이 써놨는데 그죠? 네. 단순 확산과 달리 모든 수송체가 포화되면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게 촉진 확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때. 자, 여기 일단은 확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삼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 삼투는 이것도 이제 수동수송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너도 다 알고 있잖아, 그지? 네. 야, 삼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저온도에서 저농도 용액이잖아. 공부이 어디를 고농도 용액으로 막을 기준으로 뭐만? 용매. 용매만 이동하는 현상. 그럼 우리 몸은 당연히 용매가 물이겠지, 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삼투 현상은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흡수되는 현상이거든. 네. 이해가니? 네. 그래서 원래는 이 그림이 있잖아. 이렇게 삼투를 대표하는 이 그림,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반투화성 막으로 반투화성 막이 있고, 여기를 물을 넣고 여기를 설탕물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수면의 높이를 같이 맞추면 얘들아 봐봐. 설탕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잖아, 그지? 네. 근데 이 막을 설탕이 통과할 수 없다라면 설탕은 이동을 못해요. 네.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지. 네. 근데 왜냐면 잘 봐. 너희들 이쪽하고 물의 양이 어떨 것 같아? 거의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보통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설탕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설탕 입자를 물 입자가 둘러싸게 되는 걸 용액이라 그러거든. 네. 균질하게. 이걸 우리가 수화라고 해요. 전문적인 용도. 그래서 수화. 설탕이 물에 녹아있는 걸 설탕의 수화 현상이라고 해서 이걸 용액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설탕을 붙잡고 있는 물입자는 이동할 수 없는 물입자예요. 네.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물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가 보냐면은 여기와 여기 중에 이동할 수 있는 물의 입자가 어디가 많아? 왼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물의 양은 거의 같습니다. 수면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물의 입자가 왼쪽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물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는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은 수면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이쪽은 수면이 내려가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진한 쪽으로 물이 빨려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한 대로 물이 빨려간다. 그럼 삼투압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그럼 삼투압은 뭐냐면 물이 이렇게 빨려갈 때 이 막을 밀고 갈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막을 밀어내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야. 뭐니 이제 가냐?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수면의 차가 이만큼 일어났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압력과 여기 있는 이만큼의 차이 나는 물의 무게만큼이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압력. 평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다? 네. 맞아. 그래서 이때 바로 작용하는 게 삼투압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삼투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아이씨. 진한 쪽으로 물이 빨려가려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쉽게 생각하면. 네. 진한 쪽으로 물이 빨려가려는 힘. 그럼 생각해봐. 이것도 일종의 확산이잖아. 왜냐하면 물의 입장에서 확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삼투는 용질이 이동을 못하게 하잖아. 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이 없으면 삼투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서만 나타나거든. 그러면 막을 통해서 결국에는 용질이 못 가니까 용매가 대신 가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 양쪽의 농도를 맞추는 거 아니야, 이때. 그래서 결국에는 용매가 적은 쪽으로 가서 그만큼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농도 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돼? 물이 훨씬 더 빨려 들어가는 힘이 센 거 아니야? 네. 여기 농도가 설탕물의 농도가 더 진하면 더 많은 물이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결국에는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크겠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삼투압은 뭐와 비례한다?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삼투압은 생물학적으로는 농도와 같은 개념으로 쓰는 거지. 왜냐면 거기 보시면 너희들 파이는 CRT라고 하는 게 있지, 그죠? 네. 이게 원래는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나온 거거든, 이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이를 삼투압이라고 했을 때 삼투압을 계산하는 공식은 CRT인데 C가 뭐야? 기체상수. 아니 R이 기체상수. R이 뭐야? 기체상수. 기체상수잖아. T가 절대 온도거든. 네.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얘는 상수로 안 변하지. 네. 그럼 우리 몸의 체온은 항상. 일정.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결국 삼투압은 뭐와 같은 거야? 농도랑 그렇지.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에 비례하는 거, 거의 농도와 같은 개념으로 쓰게 되는. 아,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 농도가 진하구나. 삼투압이 낮다. 농도가 묽구나. 결국 삼투압은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 네.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봐.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농도가 5야. 얘가 바깥쪽이 농도가 3이야. 네. 그러면 이쪽으로 물을 빨아당기는 힘이 얼마? 5라는 얘기지. 네. 이쪽으로 물을 빨아당기는 힘이 3.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얘가 커지게 되는 거지, 부피가. 네. 얘가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얘가 삼투압이 없다면 절대로 안 돼. 네. 농도가 존재하면 삼투압은 존재를 해야 돼. 네. 자, 우리가 알짜적인 물의 이동이 어디로 가? 안 왼쪽이잖아. 네. 그치? 그러면 알짜적인 물의 이동이 왼쪽으로 간다 해서 바깥쪽은 삼투압이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럼 우리가 요 말을 다시 낮추면 저 농도는 삼투압이 어떻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에 삼투 현상은 삼투압이 낮은 용액에서 삼투압이 높은 용액 쪽으로 용매가 빨려가는 거죠. 알겠어요? 그 차이만큼만 물이 빨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도 농도가 5고 여기도 농도가 5면 어떻게 돼?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5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5잖아. 같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가 안 생기는 알짜적인 물의 이동이 없는 거지. 야, 시험에 만약에 양쪽의 농도가 같아. 그러면 이때 물의 이동이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있어요. 있다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뜻이잖아. 맞습니다.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그러거든.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평형은 거의 다 동적 평형이야. 야, 화학 반응도 전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잖아,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과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이 같다는 뜻이지 이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네. 자, 그래서 이게 삼투 현상에 대한 얘기고, 자, 밑에 보시면 삼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밑에 보시면 어떤 용액을 설명할 때 기준이 되는 용액, 우리가 보통 여기는 세포의 농도라 치자. 어떤 세포의 농도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포의 농도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해. 그리고 둘이가 만약에 농도가 같으면 등장액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뭐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다 똑같지만 먼저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를 고장액에 집어넣잖아.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빨리. 알짜적인 물의 이동이 바깥쪽이 되겠지, 그죠? 네. 그럼 얘는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 내려가고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돼? 증가. 증가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면 멈춰. 알짜적인 물의 이동이 0이 되겠지, 그죠? 네. 맞지, 그죠? 그 다음에 등장액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저장액이 되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여기 이제 쪼그라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럼 네. 이렇게 되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팽팽해져. 근데 이게 만약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네. 커져버려. 이걸 우리가 용혈현상 외워야 돼. 용혈현상. 자, 적혈구를 어디다 넣어야 용혈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면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저장액. 그래서 사람이 수혈을 할 때 만약에 사람의 혈관에다가 정유수를 꽂아놓고 꽂잖아? 그러면 적혈구가 터져버려. 용혈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생물이 복잡하면 복잡한 생물일수록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지. 생물이 너무 간단하면 오히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어. 사람을 찾다는 게. 좋은 게 너무 아니야. 괜찮아? 저 그래도 내 머리 뽑아줄까? 지난번만큼은 아니고. 안돼. 아 너무 치지 말라고. 자, 식물 세포를 고장액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쪼그라들지만 얘는 벽이 있잖아, 그지? 네. 그럼 벽이 있으면은 세포벽은 형태가 안 변해. 그럼 막만 분리되어서 막만 쪼그라들어. 오케이? 네. 그럼 막이 벽으로부터 분리됐잖아. 네. 근데 이거 외워야 되게 원형질 분리라고 해. 원형질 분리 현상. 그 우리 예를 들어서 김치 할 때
김장 담글 때 일단 배추를 어디다가 담궈요? 소금물에 절여요. 소금에 절이잖아, 그지? 포장해. 그럼 소금에 절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고장이-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니까 배추가 빳빳했다가 흐물흐물 이거 배추가 숨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네. 맞아? 네. 그러면 생각해봐. 너 이게 벽이잖아. 바깥쪽이 소금물이지. 네. 근데 세포벽은 전투화성이잖아. 네. 그럼 여도 뭐가 돼? 고. 소금물이 될 거 아니야. 네. 여기가 소금물이니 여기도 소금물일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래서 요 배추 조각을 이렇게 떼서 먹으면 짠. 짠맛이 나는 이유가 이미 배추의 세포막과 벽 사이에 소금물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는 저장액에 집어넣게 되면 물이 안으로 들어올 거고 그럼 막이 아주 벽하고 밀착하면서 뚱뚱해지겠지. 그죠? 네. 행렬이 현상인 거죠. 세균이. 근데 이건 터지진 않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세포 막만 있는 경우에는 터지지만 여기는 터지지 않고 뚱뚱해지기만 합니다. 이걸 행륜 상태라고 부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능동 수송만 하고 좀 칠 테니까 조금만 참아, 네, 조금만. 알겠습니다. 좀 참. 딱 1차 능공수송까지 하면 되겠어. 자, 능동 수송은 물질이 저에서 고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 자, 당연히 ATP를 사용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단백질 중에서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을 원래는 통로 단백질이라고 해요. 통로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능동성도 막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성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 제일 큰 차이점은 단순 확산은 막단백질이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촉진 확산하고 단순 능동성만 막단백질이 필요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얘는 확산이잖아. 이건 거의 저로 가야 되고 능동성만 거기서 걸어 가야 되거든.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둘이가 비교할 때 이게 뭐냐 요렇게 같은 차이 같은 공통점이 있고 또 요렇게도 같은 공통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묶어서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촉진확산하고 능동수송의 공통점을 적어라 하면 걔는 뭔 공통점이 있어? 막단백질. 그래 막단백질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 단순확산하고 촉진확산은 뭐가 돼? 당연히 물질이 고해서 졸어가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또 공통점이 있겠지만요. 네. 자 그러면 능동수송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봐. 모든 물질은 만약에 우리가 확산으로 그냥 가만히 냅두게 되면 양쪽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그러니까 확산의 목적은 결국 농도의 평형이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항상 물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안정화되는 방향이고 안정화는 평형일 때가 안정화 방향이니까 그래서 확산은 평형의 방향, 즉 안정화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농도가 같아지는 게 싫어. 나는 예를 들어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게 유지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물질을 어떻게 보내야 돼? 반대로. 그렇지. 이렇게 보내야만 이쪽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쪽은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능동성을 통해서 농도의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능동 수송을 할 때 결국에 뭐냐면 농도 차를 유발하거나 유지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능동 수송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농도 차를 만들고 싶어. 농도 차를 나는 유지하고 싶어. 무조건 능동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때. 그리고 너 생각해봐. 확산이 일어나려면 또는 확산이나 삼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양쪽에 무슨 차이가 발생해야 돼요? 농도차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럼 그 농도차를 외인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으로 만약에 농도차를 만들려면 당연히 능동 수송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은 확산이나 삼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농도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확산이나 삼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너희들 능동 수송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나트륨 칼륨 펌프인가 알아? 네.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능동 수송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은 무조건 펌프라고 부르거든 이때. 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안쪽이고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이면 얘들아 나트륨은 어디가 많아? 바깥. 무조건 바깥쪽이 많아야 돼. 그럼 어디로 펌핑해야 돼? 안. 바깥쪽이지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칼륨은 안쪽이 많거든. 그래서 칼륨은 안쪽으로 펌핑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그래서 나트륨의 펌핑 방향은 세포의 바깥쪽이 되고 칼륨의 펌핑 방향은 세포의 안쪽이 되게 돼요. 이거는 지구상의 어떤 세포라도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지구상의 모든 세포가 다 저 일을 하고 있어. 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너 생각해봐.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만약에 등장했다면, 최초의 세포가 등장했다면 어디서 등장했겠어? 바다에서. 그죠? 그러면 바다에서 세포가 만약에 처음 생겼다라고 치면 바다에 소금이 많잖아. 네. 나트륨 많잖아.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엄청 쏟아져 들어왔겠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생물이라고 하는 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나트륨을 어떻게 했겠어? 내보내는 그렇지. 바깥쪽으로 뭔가 퍼내는 장치를 만들었겠지. 그죠? 네. 네. 근데 나트륨을 계속 밖으로 퍼내다 보니까 안쪽에 양전하가 부족해지거든. 이걸 뭘로 채워? 칼슘으로 채운 거야.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 저런 일을 했을 거라고 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다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 아직도 저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 우리의 최초의 세포가 바다에서 생겨났을 때 나트륨이 들어오는 걸 싫어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세포들은 저걸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 보면 너희들 1차 능동성이나 2차 능동성 이런 게 있거든. 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에 조그만한 거 보시면은 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공동 수송. 처음에 하나는 단일 수송이거든. 첫 번째 그림 있잖아. 보여? 아니 요 그림 말이야. 요 그림. 거. 네. 세령아. 네, 이거 요 그림. 첫 번째가 단일 수송이야. 단일 수송.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물질이 두 개가 동시에 수송되잖아. 예. 이 양쪽성 수송 중에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의 차이가 뭐야? 걔는 하나 들어가고 그래. 하지만 얘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두 가지 물질이 공동 수송이라 그래. 공동 수송. 이거 세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2차 아니에요? 아니야. 공동 수송이라고 다 2차는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항 수송이야. 대항 수송. 2차의 대표적인 2차. 맞아. 2차에 대표적으로 공동 수송이 있긴 해. 이때. 2차에 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차에 뭐가 세 개 있어? 2차에 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그림이 2차 능동 수송에 해당하는 걸 적어 놓은 거야? 그런 거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려져 있어서 그러면 2차 능동 수송을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다시 이렇다 했다고? 네. 진짜예요? 네, 아니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이름만 말씀하시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거기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죠? 이건 1차 능동 수송이거든 이때. NA 그저 펑크가 이거 알고 있으라 했어요. 2차 능동수송의 세 가지 단일 공동 대항. 오케이, 알았어. 자, 그래서 그거 2차 능동성으로 외워. 일단 그거 2차 능동성 세 가지 외우시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너희들 밑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를 그려놓으신 거냐 하면 자, 여기가 소장이야, 소장. 소장. 여기 혈관이거든, 혈관.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ATP를 직접 사용해서 능동송하는 거를 1차 능동송이라고 그러거든. 맞아? 네. 맞니? 네. ATP를 직접 사용해서 능동송하는 걸 1차 능동송이라고 그래 이때. 근데 2차 능동송은 뭐냐면 1차 능동 수송의 결과를 이용해서 나머지 물질을 간접적으로 능동송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 ATP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죠. 네. 다른 쪽에서 ATP를 사용한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의 물질을 능동송하는 거지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거야. 봐봐. 포도당이 있으면 네. 포도당이 여기 이제 이거 우리가 섭취 포도당 여기 이제 포도당인데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 왜냐면 처음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여기가 뭐겠어?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일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내가 확산으로 포도당을 이렇게 흡수를 처음에 하겠지. 근데 네. 시간이 지나서 농도가 같아질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머지는 흡수 안 해? 아니요. 왜냐면 확산이 우리가 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물질의 출입이 없잖아. 그치? 해야 알짜적인 물질의 출입이 없잖아. 네. 맞니?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먹은 포도당을 다 똥으로 배설할 수는 없지 않니, 그지? 네. 어느 순간에 여기 농도가 같아지면
여기 남아있던 포도당을 계속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맞니?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봤지만 어디가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잖아, 맞아? 네. 이거는 1차 능동 수송으로 만든 결과잖아, 맞아?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쪽에 나트륨이 적은 거는 1차 능동 수송을 했잖아, 그죠? 네. 나트륨 관련 펌프를 통해 맞니? 네. 그럼 이렇게 나트륨의 농도 차가 만들어진 건 1차 능동송이고 그렇게 해서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뭘 하겠어? 확산을 하겠지. 네. 그럴 때 누구를 끌고 들어와? 포도당. 여기 있던 포도당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아, 알겠어? 그럼 어쨌든 포도당은 어디서 어디로 왔어? 저에서. 저에서 고로 왔잖아. 그래서 포도당의 능동 수송은 2차 능동송이 되는 거야. 아. 야, 조심해야 되는 건 능동 수송의 목적 물질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저에서 고로 가야 돼. 여기는 나트륨이 목적 물질이 아니잖아. 네. 나는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끌어들이고 싶은 게 포도당이 목적 물질인데 포도당을 여기서 이렇게 할 때 1차 능동 수송으로 만들어 놓은 이 결과를 이용해서 나트륨이 여기서 확산을 할 때 여기 있던 포도당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의 농도가 이제 높아질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이걸 이제 여기서 뭘로? 단순한 확산을 이용해서 혈액으로 운반을 시키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때 촉진학산. 촉진확산이지 당연히 포도당은 포도당은 수용성이니까 촉진확산으로 혈액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결국에는 세포로 흡수, 즉 소장 세포에 흡수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혈액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그죠? 네. 우리 몸 전체로 퍼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장 세포에 들어올 때에는 2차 능동성으로 들어오지만 그 다음에 혈액으로 나갈 때에는 다시 확산을 통해 나가서 우리 몸 전체로 운반이 되게 됩니다, 이때. 네. 자, 어쨌든 2차 능동 수송은 AT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역시 목적 물질은 무조건 저에서 고로 가야만 그것도 능동 수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네. 그래서 지금처럼 저렇게 1차 능동 수송의 결과를 이용해서 또 다른 목적 물질을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2차 능동 수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제. 카드에 자석 있어? 근데 죄송해요. 그거 멋있어. 아니 왜 이렇게 주머니. 스터디. 왜? 한국어에서 그게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콜레스테롤이요. 농도가 높아지면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여기 있잖아. 요 콜레스테롤이 얘를 얼마나 세게 붙잡느냐, 네. 얼마나 풀어주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성질이 없구나. 그런 것이 걔가 막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런 원숭이 수천 걸린 새끼들. 너 그거 알아? 우리 학교에 원숭이 수천 걸린 애 있었어. 중학교 때? 그래야 병신. 원숭이사 너무 심하잖아. 돌릴 수 있지 않나 중학교? 그렇게 따지면 뭐 양성하고 애기들 걸릴 수 있긴 한데. 근데 진짜 이사 어떻게 병 이름이 원숭이? 와 누구야? 네. 맞아 kel 이쁘더라. kel. 머리 잘랐어. 근데 더 이뻐. 훨씬 더 이뻐. 하늘. 별로 안 좋아해. 낫지. 존나 좋아. 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누구? 한국인 아닐 거야. 누구? 벨? 낫지. 태국인. 진짜로? 벨이 한국인이야. 벨하고 하늘. 줄리? 어 그래 줄리. 줄리가 혼혈이었나? 그렇잖아. 줄리가 리더야. 진짜. 난 줄리 약간 야동에서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제발. 제발 그래도 하는 거야. 내가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아 죽고 싶다 진짜. 와. 아직까지 안 죽었어. 왜? 아니 저 새끼 나갈 줄 알았는데 언제 나가?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왜? 꼬라지를 봐봐. 나가 꼬라지. 혼자 악인 같아서 마음이 아파. 나름 자기가 되게 이 학원에 진짜 심 깊은 존재일 거라 내가 생각하고. 성도부 애들한테 저 병신 새끼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걸 벨하고 줄리가 한국 미국. 본인들이 갖다 오늘- 퍼달라가지고 아니 진짜 저 새끼는 어떻게 저렇게 장이 같지? 죄송한데. 벨 아빠가. 쟤네 아빠가 있어? 아니 야 이 녹음되는데 왜 그래? 아니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난 쟤네 아빠 얘기를 하지도 않았잖아. 아니 저 녹화가 벨 아빠 되니까 얘기. 잠깐만 멈춤 버튼 눌러볼까? 아닙니다. 지금 처음부터 1시간 3분째 네. 왜 멈췄는지는 너무 불쌍해.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이제 승철이랑 애들이 누구 말하는지 다 알겠네. 양동아가 그러는데 선생님 빠르게 화장실 좀 갔다 오면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칠판 걸레 빨기 담당이에요. 우와. 왜? 나띠가 만이 11세에 데뷔했대. 나도 몸매야. 연습생으로. 나도 몸매가 진짜 좋아. 자 일어났어요. 진유라. 일어났어요. 몸매가 진짜 좋아. 아니 이게 맞다고 생각해. 왜? 빵을 절반을 먹은 느낌이. 내가 빵 먹어줄게.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뭐야 줄수 있어. 아니 그 말고 이거 물이 아니라 커피 아니냐? 물이야. 들어보면 알아? 아니 소리만 듣고 커피인지 알지.
네 소리 들으면 안 중간에 습득한다 이 말이야. 선생님 이게 통과 원이죠? 네가 알아야 돼. 나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 통과원. 아 이거 지금 이 내용은 통과원이 맞아. 자 자, 이번에 시험 잘 3페이지. 볼게요. 오케이. 자, 호소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 보시면 일단 이 호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이거든. 네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뭐라 그래? 물질대사. 물질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 동화 아니야? 동화와 이화. 아, 동화는 같은 동자를 쓴다, 그지? 네. 같은 걸 모아서 동합, 같은 걸 합친다는 얘기니까 합성이야. 저분자를 모아서 고분자로. 이화는 다른 이자를 쓰죠. 네. 쪼갠다는 얘기니까 분해. 고분자를 쪼개서 저분자. 근데 물질이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질이 달라지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달라지거든.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나보다 더 높은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 네. 나보다 에너지가 낮은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에너지가 방출돼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가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한다. 에너지가 출입하지 않은 것은 물질 대사가 아니야. 너 괜찮니? 어? 자,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딱 여기 정해져 있어. 동화가 에너지가 높아져. 즉 고분자는 에너지가 높고 저분자는 에너지가 낮다고 생각하면 돼. 생물학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외부에서 흡수해야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얘는 반대로 에너지가 낮아지려면 차이만큼이 방출돼야 되니까 그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부른다. 흡열은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이라고 외우고 발열은 에너지가 방출됐으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 그래서 에너지의 높낮이만 보고도 발열인지 흡열인지 알아야 돼. 에너지 높아지면 흡열, 흡열은 동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발열, 발열은 이화. 자, 우리가 수많은 생물들이 하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화가 바로 광합성. 벌써 이름에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광합성. 이화는 대표적으로 세포 호흡이라는 뭐 소화 뭐 이런 것도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동화나 이화 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럼 이때 모든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누가 관여해야 되냐면 효소가 관여한다. 모든 물질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이때 효소는 결과적으로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거든. 이게 생체 촉매입니다. 생체 촉매. 생체 촉매. 그래서 우리는 저 효소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밑에 보시면 너희들 세포와 연소의 비교가 나와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 세포나 연소는 화학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반응이야. 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을 누구와 반응시켜? 산소와 반응시켜서 물질이 나오는 건데 세포 포도당을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럼 연소도 포도당을 연소시킨다라고 하면 세포도 연소도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거거든. 맞아? 네. 그러면 화학적으로는 똑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냐 밖에서 일어나는 거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어. 일단 거기 표를 봐봐. 표를 보면은 반응 온도가 제일 차이점인데 결국에는 연소는 효소가 필요 없잖아, 그죠? 네. 체외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하면 안 돼요. 세포는 물질 대사거든, 그죠? 진유야, 봐야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보면 하나는 효소가 관여하고 하나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잖아, 그지? 네. 그러면 세포는 일어나는 온도가 몇 도겠어? 37점. 체온번이야, 체온번이. 맞아. 그런데 연소는 400도가 돼야만 일어날 수 있거든. 이게 왜 그렇게 돼? 똑같은 반응인데
세포분 효소라는 촉매가 도와주니까 체온 범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 왜냐하면 너희들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야. 네. 화학 반응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있어야만 주로 잘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만약에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면 우리는 맨날 옆에서 막 폭발하고 타고 막 난리가 아닐 거야, 그지? 근데 화학 반응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거든. 근데 효소가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같은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중요한 건 반응은 세포흡은 항상 물질 대사는 세포뿐만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너희들 그 표에서 세포흡은 일종의 우리 몸의 물질 대사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물질 대사와 체외 반응의 차이점이라고 보는 건데 항상 우리 몸의 모든 물질 대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근데 연소와 같은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 한꺼번에 또는 일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오른쪽 그림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세포흡은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지. 단계적이다. 연소는 이렇게 표현해 놓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항상 이 표현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요 단계적인 나중에 서술형 나올 때는 이 표현을 반드시 써야 돼요. 네, 단계적. 물질 대사는 세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 대사는 단계적이고 연소 같은 경우는 일시에 또는 한꺼번에 우리 몸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타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출입을 해야 될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라 볼 수 있어요. 또 세포나 연소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 공통점은 둘 다 발열 반응입니다. 그죠? 그리고 둘 다 산소를 이용하니까 산화 반응입니다. 그죠?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이런 차이점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밑에 오른쪽 표에 보면 밑에 공통점 나 있죠? 산소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방출된 즉 산화 반응이면서 발열 반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우리 몸의 물질 대사는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볼 텐데 일단 효소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데 촉매가 뭐야? 정의가 뭐야? 촉매의 활성화 정의가. 에너지를 낮춰서 아니 그냥 우리가 촉매 일반적인 정의.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자, 우리 촉매는 자기 자신은 숨으면 안 돼요.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거든요. 이때 네. 거기 이제 우리 생물의 몸 안에서 쓰이는 촉매가 바로 효소인데 그러면 일단 효소는 자기 자신이 변하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참여하지 않는 거야. 아니네요. 그렇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사용이 가능해야 안 해? 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어차피 반응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거기 보시면 너희가 그 정촉매, 부촉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실험에서 사용되는 촉매들은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게 정촉매고 반응을 천천히 일어나게 해주는 게 반응을 늦추는 게 부촉매거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은 거의 다 정촉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험실에서나 정촉매, 부촉매 이런 거 사용하지 효소는 거의 대부분이 정촉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보면 이제 효소의 역할, 우리가 원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지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높낮이야. 그다음 여기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높낮이면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입니다. 발열이죠. 에너지가 낮아졌잖아,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건 반응물들의 평균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에너지만 가지고는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 이때. 그러면 여기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상태, 이걸 이제 활성화 상태라고 부르거든. 네. 그러면 이 에너지, 이 반응물을 활성화 상태까지 올려야만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거든. 네. 이때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로부터 활성화 상태까지의 요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해? 활성화 요걸 이제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니까 EA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정의를 뭐라고 하면 돼?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맞습니다.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돼요.
그럼 원래는 봐봐. 너 봐봐. 그럼 원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오기만 하거나 들어가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금 보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리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와야 되잖아. 네. 그럼 결국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 흡수도 일어나고 방출도 일어나는데 결국 뭐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 발열과 흡열이 결정되는 거죠. 방출이 더 우세하면 발열이고 흡수가 더 우세하면 이제 흡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요 에너지의 차이 요걸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해요. 알짜적인 에너지 이동이죠. 맞냐? 네. 왜냐면 이만큼 들어가서 이만큼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얼마만큼이 알짜적인 출입이야? 반응열. 요만큼이 알짜적인 출입 아니야.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요 반응열은 결국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네. 실제로 알짜적으로 출입하는 에너지량을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총매 즉 우리가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를 EA 다시 총매를 사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내가 그만큼 반응을 일으키려면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는 건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일종의 활성화 에너지는 내가 이 산을 넘기 위한 컨트라인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제. 그럼 봐라.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힘들잖아. 네. 근데 이거는 마치 중간에 터널을 두는 거와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다른 말로 터널 효과라고 해. 내가 산을 가로질러 그냥 뚫어서 가로질러 가는 효과와 같다라고 해서 터널 효과라고 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많이 낮추냐?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낮출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이걸 우리가 흡열 반응으로 그려보면 자,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가 있으면 여기가 활성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가 뭐가 돼? 활성화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 항상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로부터 활성화 상태까지.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반응열이 되는 거죠. 맞네? 네. 발열 반응의 역반응이 뭐가 돼? 흡열 반응이잖아. 흡열 반응의 역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 그죠? 네. 어쨌든 발열이든 흡열이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즉 여기서도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추면 되잖아.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EA 다시만큼 낮춰서 반응을 도와주는 거지 이때. 맞아? 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뭐 책에 없는 거니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 그래프 좀 그려봐.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X축을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Y축을 입자수라고 표현했을 때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우리 만약에 현재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포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겠어? 당연히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겠죠? 네. 자, 우리가 지금 반응시키려고 하는 입자들은 에너지를 적게 가진 입자도 있고 에너지를 많이 가진 입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의 역치가 여기라고 하면 자, 여기라고 했을 때 오케이? 네. 그러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들은 얘네들이 되겠죠. 맞니? 네. 자, 여기 반응할 수 있는 입자입니다. 입자의 수, 반응할 수 있는 입자의 수. 근데 내가 효소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EA 프라임이 되면서 이만큼이 뭐가 돼?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 네.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번에는 똑같이 에너지와 입자 수에서 자, 온도가 T1일 때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의 분포가 여기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의 역치,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입니다. 네. 이번에 온도를 높여보자. 온도를 높이면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네. 입자들의 전체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 오른쪽 이동할 거니까 자, 여기에 T2일 때 네. 자, 이때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 형성이 되면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가 늘어나겠지,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봐봐. 촉매를 사용하거나 또는 온도를 높였을 때 결국 원리는 똑같아. 결국에는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촉매를 즉 효소를 사용하는 게 낫겠어? 온도를 높이는 게 낫겠어? 를 사용합니다. 효소를 사용하는 게 낫죠. 왜 그래? 단백질 일본 변성되는 동생은 호수가 변성. 왜냐하면 온도를 높이게 되면 뭐 우리가 딱 온도를 높일 때 무슨 뭐 완전 막 체온을 벗어날 만큼 많이 높이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은 모든 반응이 다 빨라지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효소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원하는 반응만 빨라질 수 있잖아. 맞아? 네. 그래서 봐봐. 이게 효소의 효과고 이게 온도 상승의 효과라고 하면 효소의 효과가 더 낫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원하는 반응만 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온도 상승의 효과는 모든 반응이 다 빨라져요. 그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반응만 빠르게 익히려면 당연히 거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투여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봐봐.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늘어나냐면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 그렇게 해서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가운데 3페이지에 밑에 가운데 보면 효소의 성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자, 이건 앞에 우리가 뭐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이런 거 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원래는 너희들 효소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거든. 주효소, 보조인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효소와 보조인자를 합쳐서 전효소, 폴로인자입니다. 자, 우리 RNA 중합효소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RNA 중합효소가 원래 주효소가 있었지. 네. 원핵에서 말이야. 코엔자임. 맞아?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이 주효소에다가 시그마 팩터가 결합하면 뭐가 돼? 홀로엔자임이라는 전효소가 되는 거잖아. 아주 기억이 납니다. 맞아? 네. 그거 같은 거거든. 그럼 이때 주효소는 여기가 단백질이고 보조인자는 비단백질성 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백질에 대한 성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분이 되는데 이때 보조인자는 크게 나눠서 이제 금속 이온들하고 그 다음에 조효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텐데 NAD 플러스나 FAD나 NADP 플러스나 이런 애들이 조효소의 역할을 한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효소는 주효소하고 쉽게 분리가 되거든. 여기는 금속이나 이런 애들은 쉽게 분리가 안 되는데 조효소는 주효소와 쉽게 분리가 되어서 반응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원자나 전자를 운반해주는 운반체 역할을 해주겠네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보결쪽 분자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큰 우리가 비타민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조인자로 사용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효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은 다 어디 있어? 주요소에 있어.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조인자가 있어야만 된다. 알겠어요? 보조인자가 없으면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때. 그럼 여기가 뭐냐? 입자가 크거든. 얘는 입자가 작아요. 그리고 단백질로 된 부분 때문에 뭐냐?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는 온도와 pH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와 pH에 의해서 효소가 변성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효소의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주효소의 성분 때문에 되거든. 그리고 너희들 어차피 효소가 이렇게 생겼으면 자, 얘하고 반응하는 반응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이라고 할 거거든. 그죠? 네. 여기 효소나라든지 맞니? 네. 뭐 여기를 모양을 이렇게 끊고 여기를 보조인자라고 합니다. 보조인자가 있어야만 모양이 맞아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효소와 기질이 딱 한 종류의 요소는 한 종류의 기질하고만 반응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때 일단 요 효소하고 기질이 반응하는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요 부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화 부위라고 합니다.
이게 기질과 반응하는 부위거든. 요것도 주요소예요. 주요소. 만약 넘기면 안 돼. 넘기지 말고 요 활성화 부위도 주요소, 단백질로 되어 있는 부위가 기질과 반응하는 활성화 부위가 되게 됩니다. 이때. 네. 자, 여기 3페이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두 번째 그래프 나와 있죠, 그죠? 네. T1하고 T2일 때 똑같은 결국에 온도를 높여도 온도를 높여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를 늘리지만 효소를 사용하는 것이 원하는 반응을 빠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거기 보면 기질 특이성이 나오는데 기질 특이성은 결과적으로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이걸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리고 C에 보면 효소는 소모되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말했죠. 활성 부위가 기질하고의 모양이 비슷해야만 기질하고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 기질하고나 반응하지 않고 정확하게 모양이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대1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효소 하나에 기질이 여러 개 반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왜냐하면 합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물질을 합쳐서 하나의 물질로 만드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가지 기질하고 같이 반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1대1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네. 그럼 일단은 거기에 보면 기질의 농도, 온도, pH, 저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효소의 농도거든. 네. 동아야 졸지 말고. 공사나 공사진다.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온도와 pH는 왜 영향을 줘? 단백질 변성이 그렇죠. 그거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 나와 있죠. 온도가 체온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잖아, 그렇지? 온도가 낮을 때 반응 속도가 느린 건 뭐 이유야? 그냥 그거는 에너지가 낮아서 효소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온도 왜? 근데 그 최적 pH에서 단백질이 이제 형성이 잘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단백질의 수소결합에 영향을 주잖아, pH가. 어?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의 수소결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pH라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영향을 주게 돼요, 이때.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는 변성되잖아. 변성되면 다시 회복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알겠어? 물론 pH도 최저 pH를 벗어나면 변성이 될 수도 있지만 변성이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때. 그래서 굳이 꼭 변성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되지. 만약에 봐. pH를 최저 pH 범위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활성화되면 그건 변성된 게 아니야. 근데 최저 pH 범위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반응을 안 하면 그거는 변성된 게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요소는 pH가 벗어나면 변성이 많이 됩니다, 이때. 그럼 봐봐. 온도와 pH는 효소의 입체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 그치? 네. 그럼 기질의 농도는 그럼 뭔 뜻이야? 기질로 가능해. 반응물이 많으면 당연히 무슨 거에 많죠. 자, 기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야, 결국에는 봐봐. 물질의 입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충돌할 확률이 어떻게 돼? 많아져요.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잖아. 맞아? 네. 그럼 입자수가 많아지잖아.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 그럼 뭐냐면 이거는 반응할 확률에 대한 얘기야. 충돌 확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효소와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입자수가 많아지는 건 어떤 효소의 어떤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반응물하고의 충돌 횟수,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충돌할 것이냐. 많으면 자주 만나겠지. 그럼 반응이 빨라지니까 이건 그냥 확률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효소의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효소의 농도도 마찬가지. 결국 기질의 농도가 높든 효소의 농도가 높든 전부 다 충돌할 확률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봐.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보면 이게 기질입니다. 기질. 이거 봐봐. 이거 실험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질의 농도를 조작 변인으로 뒀잖아.
그럼 효소의 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자, 효소의 농도를 다 10으로 맞출게. 10. 1대1 반응이라고 치고 여기 기질을 하나 집어넣었어. 그러면 효소와 기질이 하나 반응하겠지. 네. 5개 집어넣었어. 몇 개 만들어져? 5개.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 반응 속도를 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반응 속도는. 효소 기질 복합식. 반응 속도는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생성되는 생성 물질의 양 또는 같은 시간 동안에 줄어드는 반응 물질의 농도거든. 그러니까 반응 속도는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은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량으로 뜻하거든. 네. 근데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효소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기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는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뭘 만드냐면 효소 기질 복합식.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 ES. ES. 근데 효소는 영어로 E라고 표현하거든. 엔자임. 기질은 서브스트레이트 S. 요거는 ES 복합체.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그대로 남아야지. 네. 나머지만 이런 식으로 P 프로덕트 생성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여기 반응 속도를 네.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생성물이 만들어지냐를 가지고 만약에 반응 속도로 나타낸다면 네. 그러면 내가 같은 시간 동안에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생성되는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이 반응 속도와 비례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y축을 다시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기질 복합체. 그래서 y축은 반응 속도이자 이 반응 속도는 결국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 같은 시간 동안에 생성되는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이라 보시면 돼요. 비교하되 그럼 여기는 효소기질 복합체가 하나, 여기 몇 개야? 5개. 5개. 10개는 몇 개? 10개. 15개는 몇 개? 10개. 10개. 20개 넣어도 몇 개? 10개. 10개밖에 안 돼. 같은 시간 동안이니까. 네. 아니 물론 여기서 5개 기다리다가 반응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같은 시간 동안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네. 그럼 여기는 누구의 포화 상태? 효소의 포화 상태. 효소. 내가 여기서 반응 속도를 더 높이려면 누구를 더 첨가하면 돼? 효소. 효소. 그렇죠. 여기다가 효소를 첨가하잖아. 누구는 충분해. 기질. 기질은 충분하고 효소가 지금 모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다 첨가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대단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효소기질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를 T1, 여기를 S1, 여기를 S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S1은 누가 남아돌아? 효소가 남아돌지. S2는 기질이 남아도는 거야. 누가 효소기질 복합체가 많아? 내가 많은 거지. 반응 속도 자체가 효소기질 복합체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간을 나눠놓고 문제 낼 때 누가 반응 속도가 빠릅니까? 절대로 이렇게 안 물어봐요. 왜? Y축 자체가 속도인데 너는 답을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렇네요. 다 뭐라고 물어봐? 어디가 효소기질 복합체가 많냐라고 물어봅니다. 저거 이게 전부 다 반응 속도에 대한 대신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밑에 보면 너희 캡신은 산성에 활성화되지. 맞습니다. 캡신이 어디서 작용해? 위. 위잖아, 위. 아밀레이스는 침, 입. 트립신은 소장이거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 자, 너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아밀레이스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위에서 아밀레이스가 존재하니 안 하니? 위에는 존재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과 섞여서 아밀레이스는 위로 내려가겠죠. 네. 하지만 위에서는 어떻게 돼? 일을 못하는. 산성화되기 때문에 변성됩니다. 알겠어요? 네. 선생님들 알겠어요? 네. 그럼 펩신이 위에 있다가 소장으로 가면 염기성이 되잖아. 네. 변성됩니다. 그래서 소화 요소가 결국에는 각각의 분비되는 장소에서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관에서는 정해진 영양소만 소화되는 이유는 효소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네. 기관, 소화기관마다 활성 pH가 다르고 그 활성 pH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요소만 활성화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위에서 왜 아밀레이스가 있냐 없냐 또는 위에서 탄수화물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있다고 하셔야 돼요. 대신에 변성되어서 작용을 못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실험은 이거는 뭐 많이 본 실험인데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 중에 생체 효소가 카탈레이스라는 게 있다잉. 특히 간이나 이런 데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쓸 때 효소를 사용할 때 우리 생체의 일부를 쓰자. 여기 뭐 썼냐? 감자즙이야 생간이야? 감자 조각. 아 감자 조각이네. 생간도 있는데 보니까 생간? 감자 조각, 생간 다 있네 여기 보니까. 그 자, 감자 조각에도 카탈레이스가 있고 생간에도 카탈레이스가 있다 알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시험관에 넣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뭘 넣냐? 과산화수소를 넣고 기포가 발생하. 왜 기포가 발생하냐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이거든.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꺼져가는 불씨 있는 거 나오던데 보니까 맞네. 꺼져가는 불씨를 대면 다시 잘 타오른다. 이게 산소란 뜻 아니야, 그지?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를 조작 변이대로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는 조작 변인이 없구나. 이런 실험이 나올 때 지금 보면은 A가 대조군이라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고 B가 감자즙이고 C가 생간인데 이 실험에서 이제 조작을 하겠죠. 네. pH나 온도를 조작할 거야 분명히. 왜냐면 이 실험 그냥 단순히 생간이나 감자 조각 안에는 뭔가 카탈레이스가 있구나. 효소가 있구나 이거밖에 몰라 이 실험은. 네. 온도나 pH를 조작했을 때 카탈레이스도 중성에서 활성화돼요. 네. 어차피 온도야 다 시험 범위에서 활성화되는 거고 그렇게 실험을 해서 기포의 발생량이 바로 반응 속도니까 기포의 발생량을 통해서 최저 pH나 최저 온도를 확인하는 실험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 시험 문제 꼭 하나 나온대요. 이거 나와. 그 질문이 혹시 생간이 몸에 있는 그 간. 그래 그 간 조각. 어떻게? 우리가 뭐 순대집 가면 간 나오잖아. 그래 돼지 새끼 한 마리 잡은 아니 다음에 곱창집 가면 생간 천엽 이런 거 나오잖아. 빨간색 간. 싫어. 사람간이 아닌 거야. 파란 간을 쓰기에는 이 자스가. 간암 걸린 사람. 자, 그 다음 5페이지 봐, 5페이지. 빨리 하자, 빨리 좀 시간이 없다. 5페이지 보면, 아까 방금 했던 게 나오죠? 네. 효소와 기질이 반응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고 생성물 나올 때, 자, 이 그래프 하나 그려줄 테니 그리세요. 자, 거기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4가지 물질의 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볼 테니까, 봐봐. 네. 자, 반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자, 반응물의 농도는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합니다. 감소한다. 그럼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는 게 반응물이 S 기질 서브스트레이트고 네. 그 다음에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돼?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면 이게 효소 P라고 기질. 생성물 프로덕트 네. 그 다음 우리가 혼자 있는 효소와 효소 기질 복합체를 다른 걸로 쳤을 때 자, 효소 기질 복합체는 양이 어떻게 돼? 늘어나요. 처음에 없다가 중간에 등장했다가 다시 일정해요. 혼자 요소로 남아요, 그죠? 네. 감소하네요. 반응이 끝날 때 되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줄어들 거 아니야. 네. 생성을 가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형성이 되면 이게 ES입니다. 이해. 그러면 홀로 효소는 네? 효소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일반적인 요소는 감소했다 다시 증가. ES가 그렇죠. 대칭적으로. 그럼 이거 반대가 되겠지. 처음에는 있겠죠. 중간에 뭘로 바뀌어? 효소기질 복합체로 만드니까 효소가 중간에 살짝 사라졌다가 나중에 반응이 끝나면 다시 효소가 나타나겠지, 그죠? 맞습니다. 이게 혼자 있는 E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도 잘 나오기 때문에 진짜. 적어도 이 그래프도 잘 대입을 하시고 네, 선생님. 그 다음 밑에 봐봐. 그 기질 특이성을 2가지 모델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열쇠 자물쇠 키앤락 리액션이고 두 번째는 유도적 합설이거든. 네. 차이점은 뭐냐면 열쇠 자물쇠 반응은 처음부터 효소와 기질의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 우리가 자물쇠를 열쇠로 열 때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모양이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결합한다는 얘기고 유도적 합설은 처음에는 모양이 100% 일치하진 않는데 이게 결합을 하면서 모양이 맞춰져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차이점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자, 열쇠 자물쇠 같은 경우는
구조의 변화가 안 생긴다. 효소와 기질의 구조 변화가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다. 처음부터 아예 딱 결합할 수 있는 레고처럼 딱 맞아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도적 합성. 이 효소와 기질이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결합을 하면 진유라죠. 결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모양이 맞춰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때 바로 이 부분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 네. 근데 우리가 둘 중에는 요즘에 뭐가 더 우리가 훨씬 더 이건 훨씬 더 유도적 합성을 훨씬 더 좋은 이론이라고 봐요. 이걸 왜 이렇게 더 좋은 거라고 보냐면 봐봐. 분명히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랬잖아. 네. 여기서 이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 형성했을 때 기질을 좀 더 반응하기 쉬운 상태로 바꾼다는 얘기거든 이때. 네. 근데 생각해봐. 쟤는 효소와 기질이 하도 구조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네. 구조의 변화가 없는데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 아니요. 안 생긴다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설명하지 못하냐면 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거는 결국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쇠 자물쇠 반응 가지고 기질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어. 한 가지 요소가 한 가지 효소로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구조의 변화가 생기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이 설명에 좀 더 부합한 설이 유도적 합성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유도적 합설이 열쇠 자물쇠 가설에 비해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효소의 종류거든. 근데 효소의 종류를 봐봐. 화학 반응에 따라 효소의 종류가 있어. 얘 봐봐. 야, 산화 반응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는 뭐겠어? 산화 반응 효소겠지. 원형제 간이 당연하죠. 화학 반응의 종류가 있으면 그 종류에 따라 효소의 이름이 결정되는 거야. 네. 그럼 그 밑에 봐봐. 효소의 구분해 보시면 일단 산화 반응 반응에 관여하는 요소는 당연히 산화 반응 반응은 뭐가 움직여야 돼? 전자, 산소, 수소가 이동하면 무조건 산화 반응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전자, 수소, 산소 중에 하나라도 움직이면 무조건 산화 반응 요소.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나오네. 전자나 수소나 산소 외에 나머지를 옮겨주잖아. 네. 전이요소가 돼. 아. 전이요소. 오케이? 네. 자, 수소나 산소나 전자가 옮겨간다. 그럼 뭐? 산화 반응 요소야. 네. 그거 외에 나머지가 옮겨지면 뭐라고? 전이요소. 그럼 예를 들어서 봐. 인산기를 옮겨줘. 그럼 뭐가 돼? 전이 효소. 인산기 전이요소가 돼.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너희들 인산기 전이요소가 누가 있냐면 ATP 만드는 애들. 아.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주잖아. 네. 그럼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주니까 인산기 전이요소가 ATP 합성 요소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왜 아미노산이 있을 때 아미노기를 떼다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옮겨주잖아. 네. 아미노기 전이요소가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희들 전이요소 하면 인산기 전이요소나 아미노기 전이요소를 생각하면 돼. 인산기 전이요소나 써 거기다가 네. 전이요소 옆에다가 써. 자, 여기 전이요소 옆에다가 인산기 전이요소, 아미노기 전이요소. 자, 이런 게 있다고 쓰시고. 네. 가수분해 요소 알죠, 그죠? 가수분해가 뭐야? 물을 더해가지고 그래. 쪼개는 거. 자, AB라고 하는 물질에 뭐가 들어가? 이 식을 적어봐. 네. 여기서 자, 가수분해 요소입니다. 가수분해 요소. 거기 보면 가수분해나 뭐 화학결합을 촉매하는 이중결합이나 고리구 형성할 때 줄여서 CAMP. 그 다음에 이성질화 요소는 말 그대로 이성질화 반응. 예를 들어서 너희들 봐봐. 포도당과 얘들아 누가 이성질체인지 알아? 과당이 이성질체야.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 여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건 어차피 나중에 광합성이나 세법이 어차피 나올 건데 이게 이성질과예요. 생각해봐. 너희들 이성질과 효소를 구별하려면 무슨 관계를 알아야 되겠어? 얘하고 얘가 이성질 체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전체 생물학에서는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 부담과 과당의 관계만 기억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 뭐 합성 요소는 당연히 합쳐주는 걸 합성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고 있대. 그 다음에 저 위에 효소의 이용 사례, 세제, 뭐 소화제 뭐 이런 거 많죠. 네. 세제는 당연히 단백질, 지방 이런 찌든 때 없애야 되니까 단백질이나 지방분해 요소, 샴푸, 세안제, 폼클이 다 업장이 지우는 거잖아. 맞습니다. 지우는 거는 다 녹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분해 요소 들어가는 거고 치약, 청바지의 셀룰레이스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 빠지면 셀룰레이스가 셀룰레이스는 저 셀룰로스 분해 요소잖아 이게. 그러니까 청바지가 섬유질로 만들기 이게 섬유질로 좀 저걸 해주나 보네. 섬유질을 같은 약간 거. 좀 빳빳하게 청바지를 빳빳하게 하는 좀 흐물흐물하게 뭐 이렇게 해주나 보네 이게. 원래는 청바지를 섬유질로 만들 때 되게 사람이 입기 힘들 정도의 어떤 빳빳함인데 아마 셀룰레이스를 이용해서 청바지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 같아. 청바지 유명한 거 아니야? 자, 왜? 에이즈가 왜 의약품이죠? 그럼 에이즈. 나는 왜 에이즈가 왜 의약품인지 모르겠는데 야만 저거다. 에이즈 치료제 중에 HIV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게 거기 있잖아, 그렇지? HIV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거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예. 그래서 에이즈를 치료하는 의약품 중에 거기서 HIV의 단백질을 프로테아제니까 아마 단백질 분해 요소 같은데 HIV 프로테아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HIV라는 바이러스를 아마 활성화를 억제하는 아마 그런 의약품을 만들 때에도 효소를 사용한다는 뜻일 겁니다. 아마도. 치즈, 과일 음료, 식혜 뭐 이런 거 전부 다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식혜는 아밀레이스, 즉 우리가 그 식혜 만들 때 엿기름 쓰는 거 아니야? 네. 엿기름이 실제로 우리가 막 줄줄 흐르는 기름이 아니라 쌀이나 보리를 빻은 거거든. 그럼 쌀이나 보리는 종자고 종자에는 당연히 녹말이겠지. 근데 종자가 싹틀 때 녹말을 분해해서 에너지 만들려고 아밀레이스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럼 종자를 빻으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아밀레이스라는 요소가 있죠. 네. 그래서 밥을 우리가 삭히면 엿당으로 바뀌잖아. 녹말이 분해돼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단맛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효소까지 해서 다음 주에 아마 뒤에 전사와 번역은 내가 해준 게 많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전사와 번역에서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즉 6페이지 같은 내용들 6페이지 같은 내용이나 그 다음 내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인자들을 되게 많이 배웠어. IF2, IF3, 뭐 EFTU 막 이런 게 있잖아 중간에. 네. 보여? 뭐예요? 일단 내가 보여줄게. 거기 어디 있냐 하면 원역에 보면 저기 10페이지 봐봐. 아직 번역을 나간 반이 없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10페이지에 보면 위에 게시 봐, 게시. 네. 게시에 보면 밑에 IF3가 30S 소단위치와 결합해서 50S와 결합을 억제한다. IF1이 30S와 결합해 A 자리에 tRNA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거 이런 말 있죠. 네. 네. 그럼 IF가 뭔 뜻이겠어? 만약 야 이거. 아 진짜 둘이 똑같은 사람. 인포메이션 벡터 F는 벡터인데 게시잖아. 게시가 뭐야? 인트로듀스 아니, 야 우리가 복제든 전사든 번역이든 항상 무슨 단계야? 게시, 신장, 종결 모든 그죠? 번역, 전사, 그다음 복제 다. 게시가 initiation, 이니시에이션. 신장은 elongation, 시네츄레이션. 종결은 termination. 그럼 IF면 뭐겠어? initiation 벡터입니다. 아니 게시 인자입니다. IF는 게시하게 해주는. 게시 인자. 알겠어요? 번역 게시 인자. IF. 그다음 밑에 봐봐. 신장에 봐봐. 신장에 보면 밑에 보면 EFTS가 EFTU와 결합하는 EF가 뭐겠어? 그렇죠. 일롱기네이션 벡터. 그죠? 이거는 신장 인자가 되는 거고 종결에 보면 거기서 마지막에 RF1, 2, 3, RF1에서 3라는 게 RF가 종결 인자가 아닙니다. 아니죠. TF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리리스 팩터, 암줄 인자. 알겠죠? 암줄 인자 리리스 팩터가 아닙니다. 이때. 터미널을 왜 나? 비터미널? 그다음 밑에 보면 봐봐.
이 과정에서 RRF라고 나오죠. 네. 이 RRF가 뭐냐면 아니. 리보솜 리사이클링 팩터, 리보솜 재활용 인자입니다. 와. 우리 리보솜이 번역이 끝난 다음에 소단위체와 대단위체가 분리가 되잖아. 네. 재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뭐 번역 끝났다고 리보솜이 분해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RRF라는 리보솜 재활용 인자가 다시 리보솜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RRF입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RRF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리보솜 리사이클링 팩터라고 해서 리보솜 재활용 인자라고 해요. 이게 이름은 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뭐 IF1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IF3가 어떻게, 근데 이거는 2학년 때도 잘 안 나오거든, 이거 솔직하게. 쌤한테 물어봐서 선생님이 아마 이 인자들의 역할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낼 거라고는 난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질문 하나만 뭐 질문이 어떤 거? 혹시 항생제 감수성이 뭔가요? 어디? 여기 밑에 있는데 그 성인지 감수성. 전체적으로한테 외우기 그 저기 방금 11페이지에 어. 그 진행 리보솜이 이건 뭐냐면은 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봐.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 우리한테 영향을 주면 돼, 안 돼? 당연히 당연히 안 이게 되죠. 원액의 감수성이 더 높은 거고 진행은 감수성을 약하게 만드는 게 항생제 몰라도 역할이죠. 우리가 우리가 쓰는 항생제는 당연히 원액에만 영향을 주고 진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진짜. 그럼 70S 리보솜과 80S 리보솜 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줘야 돼? 그럼 원액한테 줘야 그 70S 리보솜에 영향을 줘야 되겠지. 아, 그러니까 항생제는 당연히 원액과 진액의 감수성이 달라야 되죠. 원액은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지 진액은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항생제. 그래서 그런 감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액 생물, 우리가 원액 생물에서 항생제를 만들 때 원액에는 존재하고 진액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원액에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근데 뭐 항생제 일반적으로 리보솜에 영향을 많이 주진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리보솜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를 쓰고 싶다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원액 우리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가 다 어디서 왔다 그랬어? 다 70에서 리보솜이잖아. 원액에서 온 거잖아. 네.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 원액의 항생제 중에 리보솜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겠지, 그죠? 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너 아까 화학 시험지 받았다며? 안 받았는데요. 좀 쉬었다가 이제 아, 화학 시험을 보자. 화학 시험을 언제 받아요? 아까 했던 게 화학 시험장. 아까 나는 모르지. 자체가 선생님이 너희들 다 줬다고. 네. 아까 전에 받은 화학 자료 봐봐. 받았습니다. 43에서 52. 조금만 씩 어떻게든 빨리 생명을 잘해야 되는데.